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나는 화를 잘 안 내 라고 말합니다. 자주 짜증을 부리는 사람이 내가 무슨 짜증을 부리냐라고 합니다.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라고 외치면서도 불합리한 지시를 내리죠. 사람들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죠. 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부정적인 언행을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일치하지 않을 때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언행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신념을 수정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고 싶으면서도 단점을 고치는 것보다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기 성찰이 부족하면 결국 타인에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면 실제로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지 잘 한번 귀 기울여 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프닝 들으시고 7095님이 빠르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남편 얘기네요 라고. 그래도 뭐 공감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2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의 상식도 키워드려야죠. 물론 선물도 있고요.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이용 비용이 시간당 16,800원으로 인상이 좀 됐고요. 맞벌이 부부의 아이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자라는 제도인데요. 다만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너무 또 그 비용이 부담된다는 거죠.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현재 98명, 98명이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그 나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도는 마닐라라고 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머리에 책 신청 이렇게 달아서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서영민 기자가 쓴 삼성전자 시그널이라는 책을 하루 5분께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다만 요거는 저희가 주소를 받아야 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들께만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들어보시죠.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국회에 출석한 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겠고요. 다음은 국내 영화 시장 소식 그리고 공연업계 상황까지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영현 기자는요. 네, 금융위가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고요. 또 배달 플랫폼인 쿠팡이츠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 이창용 총재가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에 출석을 했죠. 네. 지금 뭐 물가 상황, 뭐 금리 여러 가지를 이제 짚었는데 우선은 물가 상황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그 고물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창용 총재가 조금 물가에 대해서는 안정화돼 있는 상태이긴 하다라는 시각을 좀 드러냈습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높은 물가 수준 자체가 사실 이제 금리 정책에 더해서 수입 확대 등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개혁이 없이는 네. 단기적으로는 사실 해결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일단 안정돼 가고는 있다. 그런데 안정되고 있어도 이게
양수, 그러니까 0보다는 큰 숫자이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가 되고 있는 것이고 물가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현상을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아서 이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약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이 총재는 이 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금리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물가 수준, 특히 저물가 상품의 수준이 높은 것은 금리 정책에 더해서 구조를 바꾸는, 예를 들어서 수입 확대 같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혁 없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다시 한번 짚었는데요. 네. 결국 이 발언에서 조금 주목할 점을 또 하나 찾아보면요. 1월 기준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였는데 네. 이게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작년 이후에 안정적이다라는 인식을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수준 자체는 높아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어쨌든 상승률 자체에 대해서는 안정화가 돼 있다라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고환율에 좀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입 물가가 1월부터 지금 넉 달 연속으로 쭉 상승을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보통 이 수입 물가가 오르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도 같이 이렇게 뛰면서 인플레 자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총재 답변에 비춰봤을 때는 일단은 이런 수입 물가의 상승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크게 많이 전이가 됐다까지는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이번 이 발언을 조금 금리 정책하고 엮어서 지금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다음 주에 지금 화요일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물가에 대한 이 총재의 이런 시각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적어도 물가에 대한 부담은 적다라고 볼 수도 있어서인데 다만 이 지난 1월 금통위에서도 고환율 때문에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게 이 총재의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달 금리 방향도 사실 좀 환율이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최근에 이제 트럼프 정부가 뭐 이렇게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의 달러 약세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환율도 조금 여건은 우호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래도 이 총재가 이날 발언한 추경과 관련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보면은 조금 재정 역할론에 방점을 찍은 게 있어서 금리 인하 좀 확신하기 어렵다라는 시각들도 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기를 보강하기 위한 추경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했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추경의 규모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창용 총재가 그동안 일정 수준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방 위험 있는 상태에서 재정 역할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것들인데요. 어제는 이 추경을 15조에서 20조 원 정도 규모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또 이 최대 20조 원에 달한 이 추경에 대해서 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한 액수냐, 뭐 또 트럼프 신정부의 어떤 관세 부과도 감안을 한 거냐, 뭐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규모냐고 이렇게 질문을 좀 던졌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안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얘기도 좀 일부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면 경기에도 충분한 영향을 주면서도 장기 재정에 부담을 덜 주는 규모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선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잠재 성장률 그리고 실제 성장률 전망치의 격차인 이 GDP 갭이 한 0.4% 정도다 포인트다라고 봤을 때 최소한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만큼의 추경을 하려면 이게 최소 30조 원 써야 한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의견들을 냈더니 이 총재가 내년에 어떨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돈을 지나치게 뭐 30조 원 이상 풀었을 때 내년에 오히려 이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튈 수 있다라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올해 한 35조 원을 쓰면 실제 이렇게 대답도 했는데요. 올해 35조 원을 쓰면 내년에 그 이상이 되지 않으면 성장률에 음해 효과를 준다. 그러니까 좀 그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요. 또 이 필요 이상의 어떤 추경을 뭐 과도한 진통제 투여에 좀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해 성장률을 뭐 끌어올리기 위해서 급격하게 재정을 너무 많이 풀게 되면은 진통제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이야 괜찮지만 결국 이게 나중에 악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네. 지금 당장 안 좋으니까 뭔가 약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한 방에 네. 너무 많은 약을 투입하면은 그 이후가 안 좋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참 여야가 좀 머리를 좀 맞대야 되는데 여전히 그
규모도 그렇고 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평행선을 달리고 있잖아요. 네, 여당은 사실 지금 내수 침체가 추경의 요건인지부터 어제 따져 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이 채무 부담을 이유로 좀 신중한 입장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주장들을 펼쳤는데요. 반면에 야당은 경기 회복 이걸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정부는 이 구체적인 답변 없이 내일 열릴 국정협의 회의로 좀 공을 넘겼고요. 여당에서는 지금 뭐 이게 사실 이제 숫자만으로 봤을 때 GDP 성장률 숫자만으로 봤을 때 지금이 이게 침체냐, 뭐 그 추경을 할 만한 요건에 부합하느냐 이런 입장들을 조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좀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가 사실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을 냈다라는 이런 것들도 조금 언급을 하면서요. 네.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은 오히려 많이 우려를 했는데요. 야당에서는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앞서서 민주당이 이미 13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 지급 방안을 포함해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지금 정부 여당에 이미 제안을 했었는데 민생 회복 예산 뭐 24조 원, 경제 성장 예산 11조 원 이렇게 각각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조금 효과를 최대한 빨리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대출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할 필요성, 뭐 일각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금융위원회는 딱 선을 그었네요. 네, 사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집을 다 지어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80%는 비수도권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의 전체 회의에 참석해서 한 건데요. 이렇게 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DSR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질의에 대해서 과연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DSR 규제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효과는 없는데 신뢰성만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건데요. 김 위원장은 작년에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2단 연기한 것에 대해서 시장의 비판과 반응을 받다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실효성과 정책의 신뢰성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전 부처가 같이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요. 물량을 조금 늘려주거나 공공부문에서 미분양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소하려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위한 이제 대책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이제 비수도권의 악성 미분양을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접 사들일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나오는 카드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또 지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대출 규제 때문에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근본적인 진단이 있었던 거고요. 또 금융위원장이 은행 금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시중은행. 네, 맞습니다. 시중은행들이 지금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더해서 그 가상금리를 올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올해 신규 대출 금리에 있어서는 인하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점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련 정책엔 이제 항상 양과 가격이 항상 고민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7, 8월부터 굉장히 가계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신규 대출 금리를 스스로 올려서 대응을 했고 금리가 오른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이와 함께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 횡재세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도 금리에 대해서 한마디 했는데 금리 인하 효과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가 시중금리까지 전달되는 경로가 필요한데 시차가 조금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정책 당국에서 대출 많이 내주지 마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 가격을 올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못 사게 하려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국이 그 유도해서 그 유도한 방향대로 가는 건데 또 화살은 또 은행들로 가는 게 또 현실이고요. 시차가 본인이 약간 기여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
영화관 관람료가 전보다 저렴해졌다고? 이거 뭐 평균 가격입니까? 이게 정확하게는 영화관 관람료가 내렸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화관에서 이 영화 한 편을 볼 때 소비자가 내는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상영관이 있고 프리미엄 상영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종류들이 있잖아요. 뭐 3D, 4D 뭐 이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쪽에 있으면 조금 뭐 저렴한 가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는데 좀 결론적으로 보면은 소비자들이 한 편을 볼 때 쓰는 돈을 줄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보더라도 이제 좀 고가의 저렴한. 프리미엄관이 아니라 일반관을 가든지 아니면 또 받을 수 있는 할인들을 뭐 전부 다 뭐 당겨가지고 최대한 싸게 본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보면요, 지난해 이 영화관의 평균 관람 요금이 약 9,7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1년 전이 1,880원이었는데 이게 4%가량 떨어진 액수입니다. 네. 이게 영화관 관람권 전체 매출액을 전체 관객 수로 나눈 값이 이게 그 영화관 평균 관람 요금인데요. 이게 10,000원 이하로 떨어진 게 지난 뭐 이게 한 3년 정도 만에 이제 처음입니다. 그래서 주말 일반 영화 지금 성인 관람권의 정가가 15,000원인데 그거의 한 65% 수준에서 지금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영화가 좀 약세를 조금 보였는데요. 이게 관람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특수 상영 관람이 그래서 많이 줄었고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저렴한 좀 비용으로 영화를 보는 관객이 늘어났다고 영진이가 좀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작년에 아이맥스나 4D, 뭐 스크린X 같은 특수 상영관의 매출액이 759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전년보다 32% 정도 감소를 한 거고요. 반면에 같은 기간에 좀 떠오른 것들이 결국 OTT입니다. 그렇죠. OTT 시장 규모는 약 2조 700억 원 규모로 거의 한 1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극장의 숫자도 570개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뭐 3개 정도 줄어든 0.5%가 감소한 것들이고요. 같은 기간에 스크린 수 그리고 좌석 수도 감소를 했습니다. 한국 국민 1인당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횟수도 이 평균 관람 횟수도 줄어들었는데요. 2.4회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세계 8위 수준이긴 한데요. 코로나 전에 2019년에 이 평균 관람 횟수가 4.37회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그러네요. 있겠고요. 지난해 국내 극장 시장의 규모도 함께 줄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2,600억 원 정도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5.5% 감소한 숫자입니다. 영화관 많이 안 가고 다 뭐 모바일로 OTT로 보고 네. 계시고요. 또 그렇게 되면서 영화 제작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게 또 현실인 거고요. 반면에 공연 시장 규모는 좀 커졌다고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보고서를 보면요, 지난해 국내 공연 시장의 이 관람권 총 판매액이 1조 4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1년 전보다 거의 15%가량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공연 건수는 2만 건이 넘었고요. 공연 회차는 12만 5천 회였습니다. 총 관람권 예매 수는 2,224만 매로 6%가 증가했고요. 평균 관람권 판매가는 지난해보다 5천 원 상승해서 한 장당 거의 6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이 공연 시장에 굉장히 뭐 이렇게 활기가 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뭔가 그 OTT나 스마트폰이 대체할 수 없는 그 현장감. 현장감이죠. 네, 현장에서 직접 보는 그 어떤 재미가 좀 상대적으로 지금 매력적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장르별로 보면은 결국 이제 사실 뭐 K-팝 인기가 굉장히 뭐 좀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상태인데 대중음악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의 관람권 총 판매액이 7,570억 원, 그래서 거의 3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이게 약간 대형 공연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1만 석 이상 대형 공연, 그리고 전국 투어 공연, 글로벌 스타들의 내한 공연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고요. 뮤지컬도 인기였습니다. 뮤지컬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던 2023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이제 공연 건수나 관람권 예매가 좀 줄긴 했는데 그래도 공연 회차가 한 5%가 증가를 하면서 전체 관람권 판매액이 4,650억 원으로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연극도 좀 전반적으로 인기였고요. 다만 이 공연 시장이 사실 이제
좀 그 수도권에 좀 집중이 된 측면들은 여전히 좀 해소가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수도권에서 열린 공연이 전국 관람권 예매수의 75%를 차지를 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서울의 점유율이 65%로 이전보다는 작년보다 그 전년도보다는 3% 정도 감소를 하고 대신 경기와 인천으로 점유율이 좀 확대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뭐 서울 집중은 조금 완화가 됐다. 여전히 그렇지만 수도권 집중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부산, 대구 순으로 공연이 좀 많이 열렸습니다. 영화 시장은 안 좋지만 그래도 공연 시장은 좋아지고 있다라는 네. 측면은 그래도 좀 반갑기는 하네요. 자,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배달 앱들이 계속해서 뭐 상생 협의체에서 머리 맞댔었잖아요. 중개 수수료, 배달 수수료 좀 내린다고요. 네, 먼저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 그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오는 4월부터 3년간 적용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9.8%였던 중개 수수료를 매출에 따라서 2%에서 7.8%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업주는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인데요. 매출 하위의 20%의 업주의 수수료는 7.8%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이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하고요. 또 기본 중개 수수료 7.8%를 기준으로 해서 이미 정산된 금액과 차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계절 등의 요인으로 매출이 적은 달에 그에 맞는 요금제 구간 반영이 가능해서 어려운 시기에 있는 업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라고 쿠팡이츠 측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업주가 내야 하는 배달비도 달라지는데요. 지금은 1,900원에서 3,400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매출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계 평균 주문 금액인 25,000원의 주문을 할 때 상위 35%의 매장이라면 기존 배달비와 동일한데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최대 1,950원의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도 오는 토요일부터 상생요금제를 시행하는데 여기도 현재 9.8%인 수수료를 업장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인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매출 상위 35%까지는 7.8%, 하위 20%는 2%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영세한 식당에 조금 더 좀 이점을 드리겠다 이런 취지인데 전반적인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자영업자 단체들은 요금제 시행을 앞두고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하위 20% 매장만 혜택을 체감할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 하위 50% 매장의 배달비 1,900원에서 2,900원을 적용하지만 중개 수수료를 고려하면 오히려 부담이 가중된다는 건데요. 또 배달 수수료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 수수료 방안에 따르면은 매출 상위 35% 업주 같은 경우에는 주문 금액이 25,000원을 넘어야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치킨 한 마리 가격이 2만 원인데 네. 이것을 팔게 되면은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친 금액이 부담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치킨 가격을 올리거나 25,000원 이상을 받거나 또는 두 마리를 팔아야 하는 셈인데요. 25,000원에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책정한 평균 주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주문량이 많은 치킨 업계 같은 경우에는 자사 앱을 통한 판매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가맹점주가 배달 앱 대신에 자사 앱을 이용하게 되면은 플랫폼에 내는 중개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높은 점주들 입장에서는 주문 금액이 한 25,000원을 넘어야 부담을 아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프랜차이즈들도 보니까 치킨 프랜차이즈 저마다 자신들 앱 깔아서 이용을 하시면 뭐 쿠폰 드리고 할인해 드립니다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또 소비자분들이 비교하셔서 뭐 이렇게 배달 앱 쓰는 게 나은지 직접 그 치킨집 앱은 아니고 치킨 프랜차이즈 앱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은지 좀 똑똑하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을 운영 중이죠. 이번에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외국인 가사관리사 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왔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당초 고용부가요, 상반기에 1,200명 규모로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사업으로 당장 추진하는 게 어려워졌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 배경에는 국내에서 가사관리사 이용하는 거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하는 거나 뭐 별 차이가 없네. 너무 금액이 부담돼요라는 그런 반응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부유층을 위한 가사관리사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그 김세용님은 센스 있게 오답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필라델피아. 얼추 비슷합니다. 힌트도 된 것 같고요. 최수현님은 남편이 라디오 매니아인데 얼마 전부터 성공예감을 듣더라고요. 저한테도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서 함께합니다라고 하면서 정답도 보내주셨고요. 훌륭한 부부시네요. 이런 집안이 잘 되십니다. 제 생각이고요. 4772님은 저는 성공예감을 아이들과 함께 매일 차량에서 듣고 있어요. 어린이집 등 하원 차량을 운행하고 있거든요. 라고 하면서 정답도 보내주셨습니다. 야, 어린이집 친구들이 성공예감 들으면은 공부 많이 되겠죠. 알아듣겠죠. 뭐 금리 이런 것도. 예.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경제도. 7811님. 이 외국인 가사 관리사 이용하신 지인이 있으시다고요.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간접적인 체험담도 보내주셨네요. 그 나라 이름을 세 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편성이 된 코너입니다. 이 코너 이름이 상당합니다. 경제 대기록. 누구와 함께하는지는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알 겁니다. KBS 박대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대기 기자님이어서 경제 대기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름 가지고 장난을 좀 쳤습니다. 별 말씀이 아이디어 좋습니다. 네. 직접 주신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 요즘 진짜 금 이야기가 어디서나 빠지질 않습니다. 네. 오늘 그 첫 시간 골드러시 금 광풍 이야기를 해볼 텐데 금값이 진짜 금값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돈에 6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뭐 금이 원래 비쌌던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은데 사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0만 원대였거든요. 40만 원 중후반대였는데 잠시만요. 지난달 초요? 예, 1월 초만 해도 한 달 사이에 거의 한 20% 정도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골드러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광풍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디서든 뭐 사실 돌잔치 하는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돌잔치에다가 뭐 금반지 한 돈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도 나도 금광으로 달려가던 때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골드러시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알려진 게 1848년 일입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로 너도 나도 이제 금을 캐러 간다 이래가지고 이 포티나이너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포티나이너스라는 풋볼 팀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팀이 이제 1849년에 이렇게 미국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몰려 들어갔던 금 캐던 사람들 기리는 뜻에서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노래 중에 그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 혹시 네, 클레멘타인. 아시죠? 예. 예, 거기 그게 골드러시랑 관련된 예,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골드러시 당시 광부를 이제 모델로 한 노래인데요. 광부들이 또 부르기도 했던. 예, 그렇습니다. 후렴불 보면은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 클레멘타인, 예. 늙은 아비 혼자 두고 영영 어디 갔느냐 이렇게 좀 슬픈 내용이잖아요. 박대기 기자님 보니까 되게 슬퍼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는 금을 캐고 있고 예. 딸이 이제 주변에서 놀다가 금강패수에 이제 쓸려가지고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슬픈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네. 있었던 거네요.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서부로 몰려 들어갔고 예. 졸지에 좀 버려진 땅이었고 멕시코로부터 뺏은 땅이었던 이 캘리포니아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이 골드러시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금인 줄 알고 캤는데 다 금은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이 황철석이라고 이 철과 황이 산화물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인 줄 알고 캤는데 뭐 가격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동네가 발전을 했던 것이죠. 금인 줄 알고 쾌제를 불렀는데 네. 알고 보니까 아니었고 네. 뭔가 좀 금광 안에서 금을 좀 이제 뒤집어 써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 골드러시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네. 뭐 노다지 이렇게 캐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었고, 우리나라 이제 종로구의 행촌동에 가면은 딜쿠시아라고 있어요. 예? 딜쿠시아라는 딜쿠시아? 100년 정도 된 서양식 가옥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잘 보존해 놓고 있고 관람을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잘 지은 이제 건물이 있어요. 아주 멋지게 지은 그 옛날 주택이 있는데. 예, 그 주택이 이제 운산금강 이제 기술자로 왔던 미국인 테일러 씨라고 우리나라 3.1 그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린 그 통신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택이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나 구한 말에 금캐러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그런 골드러시 시기가 있었습니다. 팔자 한번 고쳐보자. 네. 이런 심리는 뭐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2025년 현재 네. 진짜 금을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시대잖아요.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 가장 이제 또 방아쇠가 됐던 것이 조폐공사에서 원래 골드바를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금이 부족해서 갑자기 조폐공사가 골드바 이제 판매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좀 시장에 혼란이 가속됐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금이 품절이 되니까 이게 더 치솟는 게 아니냐 이런 그 포모라고 하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 이런 심리들 때문에 맞아요. 시중에 이제 금이 싹 사라지면서 순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폭등을 한 상황이고요. 없어서 못 파는. 예, 2월 달에 지금 400억 원어치 정도 금괴가 팔렸다고 그래요. 골드바가.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해 같은 달의 20배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죠. 그죠. 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네. 너도 나도 사고 싶어 하고. 네. 안상금님이 금 다 팔고 나서 후회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은 되게 일시적인 상황이고 사람들이 좀 공포 속에서 그냥 좀 투기심으로 좀만 사는 거지 현재 가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시세 대비해 가지고 국내 시세가 지나치게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국내 시세가 이른바 이제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 있듯이 네. 금값에도 지금 김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네. 어제 오늘 좀 내려가지고 한 13% 정도 김치 프리미엄인데 13%? 며칠 전까지만 해도 20% 정도 더 비쌌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 여전히 금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g 한돈 가격 기준으로 해도 48만 원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60만 원이니까 훨씬 비싼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실 골드바를 사게 되면은 거기 부가세도 붙고 네. 여러 가지 수수료도 붙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있고. 네. 근데 거기다가 10에서 20%의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다고 하면 예. 뭐 사자마자 한 30%는 손해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국제 시대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일단 금값이 왜 이렇게 치솟는 건지 그 이유도 좀 알려주세요. 네, 뭐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가장 큰 거는 트럼프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 관세 전쟁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세 전쟁은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렇다면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금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예상이고요. 또 하나는 전쟁이 터지면 항상 금값이 올라가잖아요. 안전자산. 네, 안전자산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 정세 또 미국의 주도권 상실 이런 것들 때문에 달러화보다는 금이 더 투자하기 적합하다. 이런 여러 가지 수요가 몰렸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 국내로 한정하자면은 그런 흐름하고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금이 그런 이유로 지난해 중반부터 올랐던 건 사실인데 네. 국내에 오른 건 극히 최근의 일이고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골드바가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좀 투기적으로 붙은 수요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내만 비싸면은 외국에서 금괴를 더 들여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가 더 공급이 더 늘어나면서 당연히 이제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네. 항상 가격이 오를 때는 그 가수요, 투기 수요까지 이제 붙어서 또 문제가 되는 네. 건데, 근데 진짜 큰 손들이 사고 있지 않습니까? 각국의 중앙은행.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앞의 요인, 국제 금값이 오르는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동안은 이제 달러화가 세계적인 어떤 무역의 기초였는데 네.
미국의 시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가 자유무역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결국은 우리가 각자 금을 준비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재밌는 현상 하나가 있더라고요. 금괴가 미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어떤 현상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결국 가격 차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뉴욕 금값이 런던보다 한 10% 정도 비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1% 정도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런던에서 금을 사서 뉴욕으로 옮기게 되면은 1%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금괴가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일종의 차익 거래.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13%가 더 비싸기 때문에 같은 논리를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금괴가 많이 날라오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한창 그 코인 시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코인을 더 비싸게 거래하더라. 네. 그러니까 차익 거래하자 막 거래소 이렇게 이전해갖고 거래하는 그 외국인들도 있었는데 이건 좀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 금 보유량 예를 네. 들어서 한국은행이 대표적으로 매입한 금 보유량은 거의 한 12년째 그대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년 전에 금을 샀다가 이 금이라는 게 항상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어느 그 세상이 좀 안정되고 평화로운 시기가 되면은 안전자산은 사실은 불안할 때 사는 거거든요. 예. 세상이 평화로워지면 다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한동안 좀 평화로웠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한동안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12여 년 전에 샀던 다음에 왜 가격이 내려가는데 금을 사느냐 비판 여론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네. 뭐 그런 걸 의식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그 뒤로 금을 안 샀었습니다. 근데 지금 놓고 보면 되게 아쉬운 점이죠. 왜냐하면 최근에 국제 금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그 자산 배분을 한 셈이 됐는데 뭐 당시로서는 이제 그런 비판 여론들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안 샀던 그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저도 기억합니다만 2010년대 초반에 한국은행이 금 많이 사니까 네. 막 언론에서도 엄청 비판했었어요. 네, 도대체 금도 이자도 안 주는데 왜 샀느냐 뭐 그렇게 많이 사요. 지금 돌아보면은 참 그러게 말입니다. 물론 이제 모든 건 다 이제 결과가 말해주는 거죠. 예, 한국은행보다 한평군이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했었죠. 그 황금박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게 260억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30억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었는데 거의 10배 가까워. 예, 그것도 처음에 한 욕을 먹었거든요. 왜 금을 사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 전시행정이다. 예, 그래서 뭐 지자체마다 전시행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근데 요즘에 그 전시행정을 보러 한평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특수 도난 방지 장치까지 만들어가지고 전시할 정도로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세상 일 참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곽정대님이 지금껏 오른 게 몇 년인데 이제 호들갑인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이 그 2022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보다 더 오래 많이 올라가지고 네. 호들갑을 또 어떻게 보면 많이 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그러면 지금이라도 금 보유량을 더 늘려야 할 것인가? 네. 이런 질문에는 박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현재 비싼 가격으로 일단 보이고요. 왜냐하면 국제 금시세도 상당히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값이 좀 떨어진 시점이 되면 조금씩 늘리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시대 그리고 그 이후 시대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니라 바뀐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기에 한국은행도 좀 대응을 해야지 국가 경제를 좀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프리미엄이 올라간 그 때는 아니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김진희님이 금으로 몸 치장 좀 해놓을 걸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전에 한 100만 원어치 뭐 팔찌 목걸이 이렇게 차셨다면 지금은 똑같은 거 차고 계시는데 한 300~400만 원 이렇게 네. 차고 계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보통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이 이제 자식들 위해 가지고 금목걸이 사두시고 하셨잖아요. 예. 돌아보면 정말 현명했던 그런 투자였던 거죠. 오늘은 좀 장롱 속을 한번 좀 뒤져보실 필요도 있겠네요. 역사 속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그러면 그 골드러시 때 19세기에 뭐 네. 누구나 과연 돈을 벌었는가? 네. 사실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하면은 뭐 금강으로 떠올리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도시가 발전하긴 했고 네. 또 청바지라는 문화유산을 남기긴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텐트 천으로 이제 만든 바지가 청바지인데요. 예. 이 광부들이 작업하기 편하게 질긴 바지라고 해서 많이 입었는데 그때 탄생한 회사가 리바이스거든요. 지금도 이제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사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벌었지 금 자체로 돈을 번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 금 투자라든지 모든 이제 과잉이 발생하면은 항상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극소수고 수많은 회사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인터넷 열풍도 그런 것이고 지금의 인공지능도 어쩌면 지나보면 그럴 겁니다.
엔비디아가 돈을 버는 것이 청바지 회사가 돈 버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제 인공지능 도구를 파는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수많은 경쟁자 중에 단 한 곳, 뭐 단 몇 곳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인프라를 파는 사람들. 네, 지금 금 투자도 아마 금을 유통하는 일부 사람들, 홈쇼핑에서 열심히 팔고 계신 분들 수수료 받는 사람. 돈을 버실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30% 마진을 과연 챙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도 그렇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요즘에 금은방에서는 금값이 너무 오르니까 뭐 돌반지 사는 사람도 없고 네, 좀 거래도 한산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경제 대기록, 경제 대기록일 수도 있는 오늘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KBS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5%가량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의약품과 반도체에도 25% 혹은 그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년 뒤에는 관세를 더 올릴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해 국내로 돌아오거나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도 확대합니다. 올해 1월 자동차 수출액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등 영향으로 지난해 1월보다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1월 자동차 수출액은 4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1월보다 19.6% 감소했습니다. 물량 기준 수출은 19만 9,660석 대로 지난해 1월보다 17.9% 줄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경정 예산은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의 시기, 규모, 내용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공간, 이른바 핫플레이스라고도 하는 곳,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죠. 요즘 1020 세대는 어디를 많이 찾고 있을까요?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시 공간이라는 걸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거 뭐 네. 시공간 같은 겁니까? 이 동시공간이라는 말을 이렇게 처음 들으시면 무슨 평행우주 이론 같은 네.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듣고 보면 다소 좀 허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즐길 거리가 많아서 한 공간에서 모든 걸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동시공간인데 영화 동시상영. 네, 맞습니다. 근데 2010년대에 유행했던 찜질방, 만화 카페 요런 데가 좀 대표적인데요. 그 찜질방에서 이제 몸도 씻고 소위 말하는 이제 몸도 지질 뿐 아니라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런 것들이 실제로 올 1월 기준으로 찜질방 검색량이 약 46만 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한 10만 건 가량 급상승을 했고요. 다시 찜질방이 떠요? 네, 그리고 또 폐업이 굉장히 러시였던 만화 카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기를 끌면서 만화책도 보고 OTT도 시청하는 만화 카페가 동시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어떤 핫플의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찜질방 요즘 많이들 안 가서 네. 특히 이제 코로나 때 많이 힘들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폐업도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 네. 찜질방 찾는 사람들 다시 늘고 있고 네. 만화방이 아니라 만화 카페도 카페. 늘고 네. 있고 사실은 예전부터 인기가 있던 장소이기는 했는데 네. 지금 다시 뜨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를 미친 것은 이 팝업과 팝업 투어의 문화 때문인데요. 이 특정 공간에서 다양한 몇 가지 체험을 하는 팝업 스토어에 굉장히 이 Z세대들이 익숙해지고 이 또 팝업이 또 옹기종기 모여있는 또 성수동 같은 공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투어가 가능해지면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당연해진 세대이고요. 또 개인의 취향이 좀 다양해진 것도 좀 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취향과 취미 같은 것들이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모두의 취향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이종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선호하게 되는데 가령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노래방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대관람차형 노래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가서 대관람차 안에서 노래방을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꼭 노래방을 싫어하더라도 그 실제 놀이기구 네, 코인 노래방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네. 그래서 노래방을 싫어하더라도 난 노래를 안 부르더라도 뭐 놀이기구나 풍경 같은
같은 걸 또 즐길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그 공중에서 노래 부르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선호되는 건데 뭐 이를테면 뭘 좋아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봤다. 요거의 어떤 현실 버전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네. 취향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즐겨도 괜찮고.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런 현상이 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것도 하나의 배경이라고. 당연합니다. 이게 최근에 어떤 경제 불황으로 이른바 과소비를 경계하는 이른바 안티플렉스 성향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 예전에 오마카세라든지 뭐 Z세대가 명품 소비를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옛말이 되어가고 있고 가성비 높은 브랜드와 체험을 쫓는 이런 흐름들도 동시공간 선호에 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내고 한 가지 체험하기보다는 한 가지 내고 5가지 체험하고 싶다. 그러니까 1만 원 내고 5가지 체험하고 싶다. 뭐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2021년 그 유동성 풍부하던 시절에는 5만 원 내고 한 가지 즐기기였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10,000원 내고 5가지 즐기기. 네. 근데 그 백화점 쇼핑몰 가도 동시에 즐길 거리 여러 네. 가지가 있고 네. 뭐 영화관,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도 Z세대가 생각하는 동시 공간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요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은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문화예술 시설이 2개 이상의 개별 공간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관 따로, 서점 따로, 카페 따로, 식당 따로. 거기 공간이 다 분리되어 있죠. 네,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동시 공간은 익숙한 기존 공간의 색다른 경험이나 이종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준비되어 있는. 그냥 그 매장 안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포에 있는 한 독립서점은 독립서점이기도 하면서 작업실이기도 하고 스터디 카페이기도 하고 회의실이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가면 네, 문 열고 다른 데 나가지 않고 맞습니다. 그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네, 거. 네. 그러면은 찜질방 만원 카페 말고 네. 또 Z세대가 많이 찾는 동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또 어디가 있나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령 대표적인 게 뮤지컬 펍이라는 곳인데요. 뮤지컬 펍? 네, 요즘 이제 Z세대 분들 뮤지컬을 좋아하시는데 뮤지컬을 보면서 음주라든지 식사 이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고 동시에 배우들이랑 상황극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뮤지컬 펍이 있고 또 처음에는 오락실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게임을 하면서 게임이 끝나고 나면 자신에 대한 심리 검사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심리 검사 게임방도 있고요. 네. 오락실에서 심리 검사를 해준다. 네, 그래서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나는 게임방인 줄 알았는데 결과지를 받게 되는 이런 형태의 심리 검사 게임방이 있고요. 또 관람차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는 앞서 설명드렸던 관람차형 노래방, 뭐 노래방형 관람차, 네 이런 형태의 놀이시설도 지금 대구의 테마파크에 나타났습니다. 뮤지컬 펍, 네. 심리 검사 게임방, 네, 대관람차 노래방. 네, 신기하다. 한번 가보고는 싶네요. 네. 여행이나 숙박 시설에는 이미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요, 또? 네, 뭐 숙박 시설에서 이거 넷플릭스나 게임 온라인 게임 같은 거 하는 거는 좀 익숙한 문화이실 텐데요. 예. 이런 전통적 형태의 어떤 동시공간 모습에서 좀 더 이색 경험이 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숙박 시설 안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한 숙박 시설에는 그 입양을 기다리는 그 유기묘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1인 집사 체험을 해보는 이 숙박 시설이 생기고 있는데요. 고양이 카페가 아니라 고양이 숙소? 고양이 숙소에 사람이 초대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찾아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단순히 이제 고양이랑 논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반려묘를 기르려면 어떤 교육을 내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고양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일종의 좀 유기묘를 기르기 위한 반려 그 교육 시설 이런 것들 기능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한국 사례는 아니지만 일본 도쿄의 한 캡슐 호텔에서는 추가금을 내면 자는 동안에 수면 패턴을 분석을 해서 너는 이런 건강 지금 지표를 가지고 있어 라고 또 결과지를 주는 네, 이런 형태의 또 컨텐츠형 동시 공간의 모습도 띄고 있습니다. 일본의 캡슐 호텔에서도. 네네. 그러니까 뭔가를 동시에 하려는 그 니즈가 있고 돈도 아끼면서 여러 가지를 즐기려는 수요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영업자분들도 좀 머릿속에 좀 떠올리는 게 있으실 텐데 예를 네. 들어서 카페 같은 경우에도 경쟁 치열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은 되게 좋고 네.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좀 아이디어 좀 주세요. 기존에 이제 어떤 분위기 좋은 인테리어나 맛있는 메뉴로 고객을 사로잡는 카페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예. 요즘엔 이제 그 이색 경험이 좀 더해지면서 타코야끼라는 그 일본식 문어구이 요걸 예. 이제 좀 직접 만들어 보는 네, 그런 형태의 이색 체험 카페가 좀 등장을 하고 있는. 만드는 체험. 네. 근데 이게 그게 재밌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한 달 전에 모든 예약이 지금 마감될 정도로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고요. 또 단순히 뭐 포토부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 카페들
요소들은 덜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빈티지 컨셉트를 좀 차용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신문에 그 종이 신문에 어떤 일간지 형태로 레트로하게 출력을 해주는 요런 카페도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한때 일본 편의점에서 유행을 했던 문화인데 요런 것들도 조금 들어와서 유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영화 상영 일정을 카페에서 공유를 해서 음료만 내면 같이 영화를 보는 이런 형태의 카페들도 유행을 하고 있고 또 뭐 보드게임 카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보드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OTT를 본다거나 심지어는 뭐 피곤하면 낮잠도 잘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보드게임 카페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또 인기라고 해서 무작정 그 색다른 체험 공간으로 또 꾸몄다가 네. 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의할 점도 있겠죠. 그렇죠. 이색 체험 공간과 이제 결합됐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한다라기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생겨난 공간이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 그 20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같은 컨텐츠 공간인데 영화관은 좀 운영이 힘들어진 반면에 야구장의 인기가 높아진 거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가성비라든지 이런 걸 추구할 수 있어서 먹거리 그렇죠. 뭐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것들을 시간도 길고 네, 재밌고 그렇죠. 볼거 많고 먹을 거 네. 많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색 경험에도 어떤 맥락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자영업자분들 좀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카페는 익명으로 손님들끼리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카페 같은 공간이 아무래도 조용해서 글을 쓰기 좋다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맥락과 좀 맞닿아 있는 거고 앞서 설명드렸던 대관람차와 노래방도 사실은 생각해보면 어울리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맥락에 맞춰서 아이디어를 찾아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맥락이 있어야 한다. 네, 뜬금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야, 오늘은 동시 공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고물가 시대 경기 안 좋은 불황의 단면을 또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임채원님이 야구장 가고 싶다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책 신청하시는 분들도 문자가 많이 들어왔고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당첨되시는 분들은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미래생활사전 시간이 있는데요.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그 바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는 바다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혹은 얼마나 발견했을까? 최근에는 거기에다가 AI, 로봇 여러 가지 또 첨단 기술도 덧붙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해양수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거의 바닷속에 들어가듯이 같이 한번 배워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